이번 6강에서는 흐름으로 그리는 그림과 뼈대를 중심으로 도형을 입혀 그리는 그림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림은 앞으로 뼈대를 그리고 그 위에다 도형을 입히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그냥 흐름 위주로 그리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그리는 방식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흐름으로 그리는 방식을 먼저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뼈대 위에 도형화 입히는 방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이제 흐름 위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한번 달리는 자세를 흐름으로 그리는 방식이랑 제가 이제 앞으로 하는 뼈대를 그리고 도형을 입히는 방식 둘 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이 뼈대를 그리는 방식이 제가 원래 평소에도 그리는 방식이고, 그리고 예전 과거에는 저도 흐름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흐름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결국엔 저의 자신이 뼈대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림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는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림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달리는 자세를 흐름 위주로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봅니다. 대부분 얼굴 먼저 그리게 되죠. 그리고 외곽 실루엣 위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자세나 걷는 자세는 상체 기울기와 골반 기울기가 엇갈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체가 엇갈리게 골반도 잡아주고요. 물론 두 방식에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뼈대를 그리고 도형화를 입히는 방식에서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흐름을 위주로 이렇게 그리는 방식도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뼈대를 그리는 방식에만 장점이 있다는 건 일단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일단 흐름 위주로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다 보면 본인이 맞을 때까지, 흐름이 맞을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합니다. 특징이. 이건 단점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흐름 위주로 그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감각적으로 그리는 스타일로 붙여지게 돼요. 평소에 크로키를 많이 해두고, 그리고 각 자세마다 어떤 이론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지만 저 뼈대를 그리고 도형화를 시키는 방식보다는 더 감각적으로 그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가 이렇게 엇갈리고, 그리고 손발도 앞으로 내민 손발의 방향도 서로 엇갈리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흐름으로 그려봤습니다. 러프하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흐름이던 뼈대로 그리는 방식이던. 자, 두 번째, 이제 뼈대 위에 도형을 입히는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일단 뼈대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로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직류면체를 최대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직류면체는 다른 어떤 도형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본 도형이라고 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실제 인체는 우리가 이렇게 앞면, 옆면, 윗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억지로 면을 나눕니다. 직면체로. 그 안에 뼈대를 그려줘요. 일단 이 방식을 통해서 어떤 점이 이득이 있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윗면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면이나 옆면도 마찬가지로. 근데 흐름으로 그렸을 때는 내가 몸이 실제로 윗면, 옆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평소에 그렸을 때 어느 정도 몸을 앞으로 숙일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옆면이 보일지, 앞면이 보일지, 그냥 감각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형화, 이렇게 뼈대, 맨 처음에 육면체를 그려놓고, 직면체를 그리면서 뼈대화를 시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좀 더 객관적으로, 달릴 때, 이렇게 윗면이 한 요 정도 보이는구나.
그런 정보를 자기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림 좀 키우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 한쪽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죠. 그러면 이때 지금 뼈대를 그리고 있으니까 어깨뼈가 당연히 앞으로 같이 나와줍니다. 한쪽 팔을 달리면서 한쪽 팔은 앞으로 나오고 한쪽 팔은 뒤로 뻗어 나가니까 이때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팔이 앞으로 한쪽 팔은 앞으로 뻗어 나갑니다 라고 아까 흐름을 그릴 때는 그런 설명밖에 할 수 없었지만 뼈대를 그리면서 어깨뼈가 이 빗장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온다. 어깨는 가만히 이 위치에 있지 않고 팔을 앞뒤로 움직일 때 이 어깨의 움직임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뒤로 팔의 각도 이 정도가 될 거고, 다리 부분 이 넙다리뼈 큰둘기 얘를 중심으로 다리가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이 뼈대를 그리는 방식에선 제가 몸을 먼저 그렸어요. 근데 도형을 저 흐름 위주로 그릴 때는 제가 얼굴부터 그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보면 얼굴부터 그려요, 무조건. 근데 그러한 습관이 왜 생겼냐면 아무래도 그림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또는 많은 작가들이 얼굴을 먼저 그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얼굴부터 그리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다른 신체 부위보다 얼굴을 먼저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들어서 어떤 자세를 그리던 무조건 얼굴부터 그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에 의한 거죠. 근데 뼈대를 그리는 방식에선 제가 몸뚱이를 먼저 그렸단 말이에요. 몸뚱이를 먼저 그렸을 때 이거 다른 얼굴을 먼저 그리지 않고 몸을 먼저 그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미술학원을 가게 되면 이렇게 얼굴을 맨 처음에 그려보라고 이제 선생님이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미술을 안 배운 학생들은 눈부터 그려요. 눈부터 그려요. 이렇게 눈, 코, 입.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라고 하냐? 전체적인 얼굴 이렇게 크게 잡아주고 등분을 나누고 그리고 이 등분에 따라 눈, 코, 입을 이렇게 그려나가라고 해요. 그럼 왜 이 방식은 틀렸고 이 방식이 맞는 방식이냐? 당연히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종이가 일단 존재를 할 텐데 이 종이 안에 얼굴 하나를 가득 그리려면 눈부터 그리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얼굴을 다 그렸을 때 얼굴이 잘릴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종이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큰 테두리를 이렇게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면 자기가 원하는 딱 위치에, 구도에 얼굴을 안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를 이렇게 나눔으로써 눈, 코, 입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큰 부피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작은 부피를 찾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시키는데, 이 방식이랑 동일한 걸로 제가 몸뚱이를 먼저 그리는 방식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인체 중에서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얼굴보다 몸이 부피를 가장 많이 차지하니까 몸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팔다리를 그리는데 팔을 그리거나 다리를 그리거나 그거는 순서는 상관없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을 그립니다. 얼굴을 마지막으로 그리는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렸을 때 더 정확한 위치에다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위치에다 그립니다. 여기까지 뼈대를 그렸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뼈대까지 그렸을 때 제가 설명을 제 스스로 어떤 이론화를 시킨 부분이 있죠. 팔을 앞으로 내밀면 어깨가 움직인다. 그리고 골반은 이 넙다리뼈 큰돌기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 나간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 이런 형태들, 무릎이 움직이는 이 구동 원리가 무릎뼈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무릎 자체를 만져보면 뼈가 다 직접적으로 만져지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릎 부분에 실루엣을 그리게 되면 결국에는 무릎뼈의 형태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구동될 때마다 그 형태가 바뀌는데, 이런 뼈에 대한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할 때마다 그 모양이 바뀌는 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구동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뼈대를 알고 우리가 그림으로써 결국엔 이걸 이론화 시켰다는 거죠. 이론. 좀 더 세밀하게 이론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린다는 건데, 흐름 위주로 그리는 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좀 그리는 겁니다. 감각적인 접근이에요. 이론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뼈대 그리는, 뼈대 위에다가 도형을 입히는 방식보다는 좀 더 감각적으로 그리는 방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그리는 흐름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운 앵글이나 한 번도 좀 안 그려봤던 동세 같은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은 그림, 만약에 달리는 자세를 한동안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그렸는지 자기가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림의 기복이 좀 심해집니다. 감각적으로만 그리는 사람들은.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달릴 때 이쪽 어깨가, 팔을 이쪽으로 뻗으면 어깨가 움직이고, 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엇갈리는지 면으로서 파악이 되면 더 이론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감각이 아니고 지식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감각보다 이론이 더 기억력에 오래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감각적으로 그리는 방식보다는 기복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잘 그리는 프로 작가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론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 설명 같은 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색을 입힌 그림이면 여기선 왜 이렇게 명암이 생기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잘 그리는 작가분들은 이론화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이론화는 필수입니다. 감각적으로만 그리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그리고 있었던 걸 한동안 안 그리면 또 까먹고 또 다시 그걸 또 연습해야 되고 그 계속 맴돌게 돼요. 축적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결국 지식이 축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이론화를 거쳐야 된다.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까지 그렸으면 한번 여기서 그 위에다 도형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쉬워요. 크로키를 하듯이 뼈대를 중심으로 그 위에다가 크로키를 하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평소에 크로키를 많이 해둬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순한 도형. 최대한 일단 도형화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높게 올라가겠죠. 뒤에 견갑골이 이렇게 따라오죠. 그리고 우리가 뼈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결국은 뼈에 붙잖아요. 그럼 뼈대는 당연히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해부학을 공부하더라도. 근데 해부학을 공부를 안 하더라도 결국 움직임의 구동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걸 알기 위해서도 관절의 구동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 부분의 관절에. 이게 상체 몸통이랑 엇갈리게 되고 여기 뒤쪽 팔은 뒤로 뻗어 나갑니다. 이렇게. 위와 완벽뼈가시가 기준이 되고 여기가 두동결합부가 되죠.
우리가 골반은 절대 그 골반 안에 관절이 없죠. 골반이 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반은 탄탄하게 항상 형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골반에 대한 뼈의 생김새를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골반이나 다른 뼈대들은 다 도형화를 시킨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뼈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뼈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흐름을 지금 도형화 흐름을 입힐 때도 뼈대에서 이미 각 부분의 관절 부분의 흐름이라던가 비례 이런 것들이 뼈대에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입힐 때 그 부피감이나 외곽 실루엣의 흐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흐름 위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실루엣의 흐름이랑 뭐 비례 그리고 운동 방향 이걸 한 번에 다 계산해서 그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더. 근데 뼈대는 좀 더 세분화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더 우리가 단계마다 그 각각의 단계마다 좀 더 각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형화. 최대한 둘 다 비슷한 시간 내에 그리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시간 내에 그리는지는 제가 시간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딱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자, 흐름으로 그렸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겹선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막 이렇게. 정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헤매는 듯한 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뼈대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다 도형을 입혀버리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 이론적으로 작업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 각각의 단계 때마다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깔끔하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헤매는 게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름 위주로 그리는 그림의 방식과 그리고 뼈대 위에 도형을 입히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좀 더 감각적으로 그리냐 아니면 감각적인 이것도 분명히 그래도 감각적인 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흐름으로 그리는 그림보다는 더 이론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분화적으로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어떤 동세를 그리더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자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뼈대로 그리는 한번 다른 자세를 그려보겠습니다.
뭐 격투 자세, 주먹을 뻗고 있는 자세를 그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뼈대를 그리고 계속 도형화를 시킬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걸 배우면서도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도 펀치를 날릴 때 몸이 이렇게 비틀립니다. 그리고 어깨가 팔 중첩되게 한번 주먹을 뻗는 자세를 한번 해볼까요?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리고 주먹 위치를 이렇게 그리면서 어느 정도 주먹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이때 뼈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달리기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뻗은 주먹과 반대되는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근데 이 뼈대를 그리고 그 위에다 도형을 그리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당장 이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림이 갑자기 잘 그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식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방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론적인 거는 계속 축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각적으로 그리게 되면 새로운 거를 배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죠. 왜냐면 한번 그렸던 거를 한동안 안 그리면은 또 까먹으니까 또 다시 그걸 그려봐야 되니까. 근데 이 방식은 이론을 축적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습관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더 잘 그릴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처음 그려봤는데 잘 안 그려졌다고 해가지고 이 방법이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좀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 반대편 어깨
반대편 팔은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드. 가드를 올리고 얼굴은 최대한 낮춰서 고개를 숙여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죠. 몇 가지 한번 뼈대를 그려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도형을 입혀보겠습니다. 중첩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팔에 의해서도, 팔 안에서도 중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팔 때문에 몸통을 또 가려요. 팔이. 그래서 이것도 뼈대를 먼저 그리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려운 중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림이 어려워지는 걸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중첩이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단계들을 분할을 해서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계산적으로 맞는 그림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자, 우리가 펀치를 날릴 때도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기 전에 발로 바닥을 이렇게 뒷발이 바닥을 이렇게 차게 돼요. 그 에너지가 허리를 비틀는 에너지랑 플러스가 되고 그 에너지가 또 위로 올라가서 팔을 뻗는 에너지랑 또 합쳐져서 마지막 주먹 끝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펀치의 힘이 이렇게 당기는 건데 이러한 것도 이론적으로 알아야지 발에 그 땅을 박차는 그 자세를 표현할 수 있고 하체에서는 그리고 허리에서 그 회전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팔을 뻗을 때 팔만 뻗는 게 아니고 어깨도 같이 앞으로 나오는 그 자세를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흐름으로만 그리게 된다면은 뭔지 모르게 자기가 막 그리다 보면은 맞을 때까지 그리다가 맞게 나오면 다행인데 해답을 못 찾는다. 마음에 드는 자세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시간만 엄청 들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동세가 나왔다고 해도 다음번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 또 헤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동세를 그렸을 때 어느 부분이
자기가 포인트를 살려서 그 동세가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다음번에도 또 맞게 자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금방 자연스럽게 나왔죠. 어려운 자세인데. 또 뭐 여러 자세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흐름 위주로 그리는 건 당장은 그림이 다른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흐름 위주로 그리는 방식이.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흐름이 나오고 지식이 축적이 되지 않고. 복싱하는 기본 동세. 그리고 고개를 여기서도 최대한 낮추고 있죠. 펀치가 날라오면 얼굴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얼굴을 이렇게 파묻혀서 고개를 파묻혀서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 그럼 일단 뼈대에서도 무슨 자세인지 딱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도형을 입혀볼게요. 그럼 우리가 뼈대 단계에서 뼈대를 그리는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일단 비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무게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스러운 동세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보가 뼈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정보가 충족이 됐을 때, 틀린 부분이 안 보일 때, 그때 이제 이 위에다가 도형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리는 과정이 세분화가 됐으니까 좀 더 실루엣 위주의 흐름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빨리빨리 이런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것 같지만 헤매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 몇 단계로 거쳐지니까 시간적으로 더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습관이 드시면 이미 이론화로 우리가 정확한 이론을 알게 됨으로써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동새를 빨리 그릴 수 있고요. 사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사진에서 그냥 흐름 위주로만 공부했던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거죠. 한 장의 사진에서도. 그러니까 흐름 위주로 크로키를 하게 되면 그냥 흐름만 알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공부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거를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이 주먹의 방향. 흐름 위주로 또 이제 그렸을 때 과감하게 중첩을 못 시켜요. 과감하게. 아무래도 중첩이 들어가게 되면 흐름이 이런 겹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첩을 자기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펴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뼈대부터 그리게 되면 자기가 중첩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좀 더 깊이감 있는 중첩이 많이 이루어지면 깊이감이 생기니까 좀 더 깊이감 있는 동새나 구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는 뒤에서 바라봤을 때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술사를 보게 되면 르네상스 시대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생겼죠. 그런 기관들이. 미술을 배운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미술을 배웠을 때 이론적인 거를 우리가 배우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더 금방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그런 거는 다 증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나에 대한 중요성은 어떻게 해서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방법이 이미 옳은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증명이 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배워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화는 배워야 된다.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좀 다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조금만 얘도 도형 입혀보겠습니다. 견갑골, 어깨를 뽑았으니까 앞으로 뻗었으니까 이제 어깨가 뽑혀 나오죠. 그리고 동일하게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경계를 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각 관절의 뼈 위치에다가 선만 연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크로키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크로키를 여러분들이 하다가 대부분 끝까지 크로키 연습을 계속 맨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뭐가 있냐면 만약 크로키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그림이 는다는 효과를 느꼈으면 크로키를 계속 하겠죠. 근데 크로키를 하면서 그렇게 효과가 자기가 느끼질 못하니까 하다가 이렇게 많은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크로키가 방식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마냥 흐름만 따라 그리는 것도 당연히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그냥 흐름 따라 그리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다른 건 좀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가 생각을 아예 안 하면서 그리진 않았나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크로키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자, 크로키를 할 때마다 그림이 느니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대치하는 장면들 그릴 수 있고, 또는 좀 더 어려운 앵글, 과감하게 더 중첩을 시켜서 어려운 앵글 한번 그려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뼈대를 그리고 그 다음 도형을 입히는 걸 계속 알려드릴 텐데, 뼈대에 대한 중요성, 뼈대를 왜 먼저 그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앞으로 수업 때도 집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잘 지금 설득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흐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말했던 부분들에서 동일하게 느끼셨다면, 흐름 위주로 그렸는데 뭔가 그릴 때마다 축적되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계속 뭔가 기복이 생기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그리는 방법이 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의 연습량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 방식으로 원래부터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20살 중반 넘어서 흐름 위주로 그렸다가 뭔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계속 크로키를 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만 늘고 그렇게 진전이 있지 않아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방법에서. 그래서 연구해 본 게 이런 거죠. 뼈대 그리고 도형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냥 흐름만 보고 따라 그렸던 연습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할 때마다 그 뼈의 위치나 그리고 가동 범위, 각 어떤 동세에 나타나는 특징들, 그것들이 이제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시키면서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서로 짬뽕이 되고 서로 응용이 돼서 결국엔 많은 데이터가 안 쌓여도 금방 새로운 동새들을 창작해낼 수 있어요. 그게 참 또 특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자세 하나만 내가 연구를 했는데 공을 던지는 자세랑 연결이 되고 또는 창을 던지는 자세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달리는 자세에서 주먹을 뻗으니까 이제 펀치를 날리는 자세가 되고요. 자, 이렇게 뼈대를 그렸어요. 이 뼈대 위에 또 도형화를 입히겠습니다. 펀치를 아까 날렸던 자세랑 동일하게 팔이 이렇게 축적되죠. 계속 이제 이론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화라고 하면은 너무 앞으로 그릴 그림들이 자세가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이론화시키나 이런 막막함이 여러분들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부위가 상당히 많으니까 몇 개 안 그려도 그걸 응용해서 여러분들 10개의 자세만 만약에 이론적으로 데이터를 쌓았다고 하면 그 10개 가지고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100개의 동작들을. 자, 이것도 지금 투시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림이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이게 손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느낌적으로 뭔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크로키를 하면서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뭘 연구를 하라고 하는지 제대로 말은 안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을 보고 연구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 뼈대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 위에다 흐름을 입히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뼈대가 그래서 이번 강의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돼요. 자, 이거 쉽게 그려지죠? 그렇게 뭐 지우개 몇 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제가 뼈대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용화를 입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느껴드리게 하기 위한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부터는 이 방식으로 비례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몸통, 그리고 팔다리, 그리고 각 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구동 범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루엣의 변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쉬운 도용으로, 그리고 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뼈대가 아니고 뼈대도 쉽게 도용화시켜서 그 쉬운 뼈대 위에다가 이제 쉬운 도용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